혼수만 챙겨서 조용히 가. 동네 소문 안 나게.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저한테 그 말을 내뱉었을 때요. 남편은 옆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새벽마다 이 사람 약 챙기고 매달 130만 원씩 대출 갚아준 게 저예요. 근데 남편이 바람난 걸 뻔히 알면서도 며느리한테 나가라고요? 속이 뒤집어지죠. 근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건설사 격리 8년 차거든요. 이체 기록, 간병 내역, 보험금 은닉 서류까지 한 줄도 빠짐없이 다 남겨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럼 8년치 장부로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한서진 씨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거실 벽지에 금이 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저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매일 아침 그 벽지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이 집은 시어머니 오말순 명의입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2억 원, 매달 130만 원씩 갚아온 건 저예요. 말순 어머니 통장으로 직접 이체하고 병원비 내고 생활비 채우고 제 월급의 80%가 이 집을 유지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건설사 격리 8년 차, 저는 그 모든 걸 엑셀 파일 한 줄 한 줄에 기록해 왔어요. 남편 박준호가 변한 건 1년 전부터였습니다. 영업직이라 회식이 작긴 했지만 주 3번이 5번이 되고 외박이 시작됐죠. 집에 생활비를 넣지 않게 된 건 석 달 전부터고요. 결정적으로 지난달 공동 열람 권한이 걸려있던 준호 월급 통장에서 저를 해지했다는 은행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도 모른 척했어요. 직면할 용기가 나지 않았으니까요. 수요일 점심 회사 구내식당이었습니다. 정미래가 제 앞에 핸드폰을 탁 내밀었어요. 서진아, 이거 봐. 미래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후배가 어젯밤 강남 와인바에서 찍은 건데 뒤에 누가 보여? 인스타 스토리 배경이었어요. 흐릿하지만 선명하게 준호가 젊은 여자와 나란히 앉아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준호의 목에 걸린 넥타이가 보였습니다. 지난주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준 바로 그 넥타이. 미래야, 이거 저장해도 돼? 이미 보냈어. 카톡 확인해. 미래가 제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근데 넌 알아야 해. 그날 밤 준호는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 소리에 눈을 떴지만 저는 자는 척했어요. 준호가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트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거실에 걸린 준호의 양복 앞으로 갔어요. 처음으로 남편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안주머니에서 카드 크기의 플라스틱이 나왔어요. 강남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정기권, B층 57번. 안쪽 주머니에는 편의점 영수증 2장, 삼각김밥 2개, 결제 시간 오전 7시 12분. 외박한 날 아침, 이 사람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고 출근한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2장을 촬영하고 원래대로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요.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그 주차장 정기권의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고급 오피스텔. 습관처럼 부동산 앱을 열어 월세 시세를 확인했어요. 전용 25평 기준 월 150만 원. 준호 월급에서 이 월세를 빼면 집에 넣을 돈이 남을 리가 없죠. 생활비를 끄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준호가 골프백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오늘 좀 늦을 수도 있어. 저녁은 알아서 먹어. 준호가 신발을 신으며 뒤도 안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저는 네, 조심히 다녀와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준호의 차가 출발한 뒤 3분 후에 저도 차 키를 들고 나갔습니다.
준호의 차를 놓치지 않게 2대 정도 간격을 뒀어요. 골프장은 외곽으로 가야 하는데 준호의 차는 강남 방향으로 꺾었습니다. 역삼동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준호의 차를 따라 저도 진입했어요. B층 57번 자리에 차를 대는 준호를 확인하고 저는 핸드폰 영상 녹화를 켰습니다. 준호가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갔어요. 긴 웨이브 머리에 명품 선글라스를 쓴 여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습니다. 여자가 자연스럽게 준호의 허리에 팔을 감았어요. 준호도 자연스럽게 여자의 어깨를 감쌌고요. 하루 이틀 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시동을 끄지 못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20분쯤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노가 올 줄 알았는데 이상한 종류의 냉정함이 찾아왔어요. 머릿속에서 대출 상환 내역, 은행 거래 기록, 부동산 등기라는 단어들이 줄을 맞춰 정렬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저는 미래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확실해. 오피스텔까지 따라갔어. 영상도 있고. 미래가 제 양손을 잡으며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진아, 내가 3년 전에 이혼했을 때 사촌 오빠한테 맡겼거든. 이혼 전문 변호사야. 그 오빠 아니었으면 나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았어. 미래가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 하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강태훈 변호사. 증거 없으면 아내가 당해. 지금 네가 가진 거 이 사람한테 보여줘. 저는 그 번호를 제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집으로 돌아온 저는 말순 어머니의 저녁약을 챙기고 혈당을 체크했어요. 어머니가 TV를 보시면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준호가 요즘 바쁜가 보다. 얼굴을 통 못 보겠네. 네, 어머니. 영업이 좀 몰린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새벽마다 일어나 약을 챙긴 3년, 대출을 이체해온 8년. 한 줄도 빠짐없이 제 핸드폰 엑셀 파일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을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거실의 벽지처럼 천장에도 가느다란 금이 하나 보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강태훈 변호사의 번호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반차를 냈습니다. 오후 2시 강태훈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섰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창가 책상에 앉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래 말대로 과묵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한서진 씨 앉으세요. 강태훈 변호사가 의자를 가리키며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걸 하나씩 꺼냈어요. 오피스텔 영상, 주차장 정기권 사진, 그리고 8년치 대출 상환 엑셀 파일. 강 변호사는 영상을 한번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엑셀 파일을 열자 표정이 달라졌어요. 스크롤을 천천히 내리며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8년간 직접 기록하신 겁니까? 네. 매달 이체할 때마다 날짜, 금액, 잔액을 적었어요. 강 변호사가 화면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이 파일이 사진 100장보다 강력합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대출을 한서진 씨가 직접 갚아왔다는 물증이에요. 격리 출신의 기록 습관이 결정적 무기가 될 겁니다. 강 변호사는 큰 그림을 설명해 줬어요. 첫째, 불륜 증거로 위자료를 받는다. 둘째, 재산을 나눌 때 제 기여도가 훨씬 크다는 걸 주장한다. 셋째, 이혼 후 제가 대출금 이체를 멈추면 시어머니 혼자 갚을 능력이 없으니 은행이 집을 가져갈 수 있다. 다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강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상대 측에서 가족끼리 도운 거다, 준 거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걸 깨뜨릴 추가 근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주에 은행을 찾아가
공용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뽑았습니다. 최근 1년간 준호 쪽 입금은 뚝 떨어져 있었고 제 입금은 한 달도 빠짐없이 찍혀 있었어요. 강 변호사에게 보내자 답장이 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남편이 생활비를 안 넣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 저는 미래에게 부탁했어요. 그 와인바 사진 찍은 후배 있잖아. 그 여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 미래가 이틀 만에 답을 가져왔습니다. 윤채린 29살. 전에 쇼핑몰 모델했고 지금은 뷰티 인플루언서래. 팔로워 3만인데 광고는 거의 없어. 미래가 채린의 인스타그램을 보여줬어요. 명품 가방, 호텔 수영장, 와인잔. 그리고 최근 게시물에 역삼동 오피스텔 근처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오피스텔이 이 여자의 거처라는 게 거의 확실해졌어요. 열흘간 저는 시댁집에서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말순 어머니 약을 챙기고 준호의 와이셔츠를 다림질했어요. 어느 날 다림질하던 셔츠 깃에서 제 것이 아닌 화장품 자국이 보였습니다.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깨끗이 빨아서 옷장에 걸었어요. 대신 그 셔츠가 30만 원짜리 신상이라는 사실을 기록에 추가했습니다. 증거를 모은 지 한 달째 되던 새벽이었어요. 쿵 하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말순 어머니가 복도에 쓰러져 있었어요. 저혈당이었습니다. 119에 전화하고 구급차에 같이 타고 응급실까지 따라갔어요.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3번을 더 걸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가 되어서야 준호가 응급실 커튼을 젖히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괜찮아? 준호가 헐레벌떡 뛰어오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준호를 쳐다봤어요. 셔츠에서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쓰는 게 아닌 낯선 냄새. 지금 안정되셨어. 의사 선생님이 입원하셔야 된대. 저는 그 말만 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저는 매일 퇴근 후 병원으로 갔어요. 준호는 이틀에 한 번 얼굴을 비추다 사라졌습니다. 같은 병실의 보호자 김수님 씨가 어느 날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매일 오는데 남편분은 왜 안 보여? 바빠서요. 일이 많대요. 제가 웃어 보이자 수님 씨가 혀를 찼습니다. 에고 저런 효부가 있나? 안쓰럽다 안쓰러워. 저는 웃기만 했어요. 속으로는 이 간병 기록도 나중에 증거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낯설었어요. 말순 어머니가 퇴원할 무렵이었습니다. 의료보험 관련 서류가 필요해서 시댁 안방 서류 보관함을 뒤졌어요. 오래된 봉투 하나가 손에 걸렸습니다. 열어보니 10년 전 시아버지 사망 당시 보험금 수령 확인서가 들어 있었어요. 5천만 원. 그 돈이 말순 어머니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기록까지 함께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은 당시 장례비와 대출 갚는 데 쓰겠다고 가족들 앞에서 말씀하셨던 돈이에요. 근데 대출은 한 푼도 줄지 않았습니다. 8년간 제가 갚아온 거니까요. 그럼 이 5천만 원은 어디로 간 겁니까? 저는 서류를 촬영해서 강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10분 만에 전화가 왔어요. 한서진 씨, 이거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빨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험금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었는데도 안 갚고 며느리한테 떠넘긴 거예요. 상대 측이 가족끼리 도운 거라고 우겨도 이 서류 하나면 무너집니다. 일부러 안 갚은 거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부엌에 서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냉장고에 말순 어머니가 쓴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서진아 내일 병원 예약 10시. 저는 그 메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8년간 새벽마다 일어나 약을 챙기고 대출을 이체하고 이 집을 지탱해 온 게 은혜가 아니었어요. 이용당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클라우드에 이중으로 백업했습니다. 오피스텔 영상, 주차장 정기권, 8년치 이체 내역, 공용 통장 기록, 보험금 서류. 강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준비 완료했습니다. 5일 뒤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된장찌개와 반찬 4가지를 올려놓고 앉아 있었어요. 준호가 맞은편에 앉았는데 숟가락을 들지 않고 자꾸 목을 만졌습니다. 할 말이 있을 때 나오는 버릇이죠. 서진아. 준호가 찌개 그릇을 밀어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예상하고 있었어요. 강 변호사도 준호가 먼저 꺼낼 거라고 했고요. 그런데도 그 단어가 실제로 공기 중에 놓이니까 위장이 뒤틀리는 감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준호의 눈을 정면으로 봤어요. 다른 사람 생긴 거 아니야? 준호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눈을 피하며 식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어요. 그런 거 없어. 그냥 우리 너무 오래 안 맞았잖아. 거짓말. 오피스텔 영상 속에서 여자의 허리를 감던 그 손이 지금 식탁 모서리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말순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은 준호가 아니라 저를 향해 있었어요. 뭘 어쩌겠다는 거야, 서진아? 어머니, 준호가 이혼하자고 한 거예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하자 말순 어머니가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 뭐 부부 사이가 안 맞으면 갈라서는 거지. 이 집은 내 명이니까 네가 나가야 하는 거고 혼수만 챙겨서 조용히 가면 동네 소문도 안 나고 좋잖아. 어머니는 이미 시나리오를 다 짜놓고 계셨어요. 저를 내보내는 시나리오를요. 준호는 어머니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다만 조건은 제대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말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외로 쉽네. 이어서 준호가 전화를 거는 소리. 나야. 잘 될 것 같아. 응, 금방 끝날 거야. 체린에게 하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핸드폰 녹음을 켜고 문 쪽으로 가져갔어요. 준호의 들뜬 목소리가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연차를 쓰고 강태윤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이 먼저 꺼냈어요. 제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륜을 부인하고 있으니 오히려 좋습니다. 협의 이혼 과정에서 조건 양보를 끌어낼 수 있어요. 증거를 법정에 내겠다는 압박 자체가 우리 쪽 무기가 됩니다. 강 변호사가 메모장을 넘기며 덧붙였어요. 보험금 서류는 아직 꺼내지 마세요. 마지막 카드로 남겨둡시다. 같은 날 오후 미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진아, 이거 당장 봐. 미래가 보내온 건 캡처 화면이었어요. 체린의 인스타그램 친한 친구 한정 스토리. 미래의 후배가 체린의 친한 친구 목록에 들어있어서 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댁집 근처 커튼 가게에서 찍은 셀카였어요. 새집 커튼 맞추러 왔다는 글에 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신혼준비 새 출발. 저는 화면을 2번 다시 봤어요. 제가 아직 살고 있는 집에 이 여자가 입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커튼을 고르고 있었어요. 제가 매일 아침 여는 그 창문에 달 커튼을요. 3일 뒤 준호 측에서 이혼 합의서 초안이 왔습니다. 대리인은 대학 동기 변호사 최상훈. 내용은 이랬어요. 각자 혼전 재산 보유, 위자료 없음,
시댁주택에 대한 일체의 권리 주장 포기. 최상훈의 의견서에는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시댁주택은 시어머니 명의이므로 재산 나누기 대상이 아니라는 것. 강 변호사가 그 서류를 보며 혀를 찼어요. 상대 변호사가 대출을 누가 갚아왔는지 조사도 안 했군요. 강 변호사는 역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결혼기간 재산 정상금, 그리고 핵심 조항. 시댁주택 대출 상환금에 대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문구. 동시에 협의 이혼이 안 되면 재판으로 가겠다는 서한을 최상훈에게 보냈어요. 미래가 다음날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준호가 난리가 났대. 시어머니도 시댁 재산까지 손때려 한다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근데 그 최상훈이라는 변호사가 상대 변호사 강태윤이 승률 높기로 유명하니까 재판 가면 불리할 수 있다고 했나 봐. 준호 얼굴이 하얗게 됐대. 저는 미래의 말을 들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시댁방에서 마지막으로 이 집의 소리를 들었어요. 거실에서 말순 어머니가 준호에게 잔소리하는 소리가 벽 너머로 흘러왔습니다. 그 변호사비는 어디서 난 거야? 돈도 없으면서. 준호의 핸드폰 진동이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채린의 재촉 연락이겠죠. 저는 옷장에서 내일 입고 나갈 옷을 꺼내 가방에 넣었어요. 내일이면 이 집을 나갑니다. 하지만 이 집과의 관계는 제가 원하는 시점에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끝낼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캐리어 하나와 종이 상자 3개로 8년을 정리했습니다. 미래가 알아봐준 회사 근처 원룸 오피스텔에 짐을 풀었어요. 좁았지만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만 된 공간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양쪽 변호사 사이에서 조건이 오가는 중이었습니다. 준호 측은 위자료를 깎으려 했고 강 변호사는 한 푼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어느 수요일 저녁 퇴근길이었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서는데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낡은 점퍼에 구부정한 어깨. 오정수 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이 돌아서며 저를 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아, 밥 한번 같이 하자. 오래 안 걸린다. 명절 때마다 유일하게 고생이 많다고 진심으로 말해주시던 분이에요. 저는 거절하지 못하고 근처 식당에 마주 앉았습니다. 삼촌이 된장찌개를 시키고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잘못한 거 안다. 삼촌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누나도 너무했고 네가 8년간 고생한 걸 우리 집안이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 삼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서진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삼촌을 봤어요. 이 사과가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잠을 못 잔 채로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삼촌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했습니다. 누나가 그 집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 당뇨에 혈압까지 있는 사람이 길에 나앉으면 위험하다. 서진아, 조건을 좀 낮춰줄 수 없겠니? 저는 삼촌의 충혈된 눈을 봤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말순 어머니의 새벽 혈당 체크를 하던 3년이 떠올랐거든요. 삼촌, 저도 어머니 걱정은 돼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그 집 대출 8년 동안 제가 이체한 거 아시죠? 삼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나갈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혼수만 챙겨서 조용히 가라고 하셨어요. 삼촌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한테 부탁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삼촌. 삼촌은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고개를 떨구고 숟가락만 만졌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찌개를 거의 남긴 채 식당을 나왔습니다.
서진아, 미안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삼촌이 등을 돌리며 말했어요. 저는 삼촌의 구부러진 등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당을 나와 미래에게 전화했어요. 정수 삼촌이 찾아왔었어. 뭐래? 조건 낮춰달라고. 어머니 건강 걱정된다고. 미래가 한숨을 쉬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감정에 흔들리면 안 돼. 삼촌이 좋은 사람일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내 대출금을 갚아줄 건 아니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도 오피스텔 앞에 도착해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삼촌의 충혈된 눈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금요일에 강 변호사를 만나 삼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회유하는 건 협상에서 흔히 쓰는 방법이에요. 경계하세요. 강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다만 시어머니 건강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면 재판에서 인상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퇴거 기간을 넉넉히 주는 조건을 넣는 건 고려할 만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략적으로도 제 마음을 위해서도 그게 나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토요일 오후였어요. 오피스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켰더니 긴 웨이브 머리의 여자가 서 있었어요. 윤채린이었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인터폰 화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문 좀 열어. 잠깐만 이야기하자. 채린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려왔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조건 낮추면 다 빨리 끝나는 거잖아. 이미 끝난 거 인정해. 비아냥과 하소연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저는 녹음이 돌아가는 걸 확인하고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전부 기록되고 있으니까 돌아가세요.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채린이 잠시 멈칫하더니 돌아서는 게 보였어요. 저는 영상과 녹음 파일을 바로 강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월요일 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건 불륜 당사자가 스스로 관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상대 측의 경고 서한 보내겠습니다. 불륜 상대가 의뢰인에게 직접 찾아와서 압박한 사실, 별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경고 서한이 나간 뒤 상대 측 태도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미래를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최상훈이 준호에게 강하게 말했다고 해요. 채린 씨가 사건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 핵심 조건 수용하고 빨리 끝내는 게 나아. 양쪽에서 압박받은 준호는 결국 동의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정산, 그리고 핵심 조항인 시댁 주택 대출 상환금에 대한 별도 법적 조치 권리 유보. 합의가 확정된 날 밤, 저는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 정수 삼촌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삼촌, 합의됐어요. 어머니 퇴거 기간은 넉넉히 잡겠습니다. 답장을 기다리지 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리미를 꺼내서 내일 법원에 입고 갈 블라우스를 다렸어요. 이 다리미로 준호의 셔츠를 다리던 손이 이제 제 옷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다음 날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했습니다. 판사가 설명했어요. 자녀가 없는 부부는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치고 그 뒤에 다시 출석하면 이혼이 성립된다고. 준호가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1개월이나 기다려야 합니까? 저는 판사를 보며 담담하게 답했어요.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숙려기간 1개월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법원 출석일 아침, 저는 옷장에서 검은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단추를 잠그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준호를 봤어요. 양복을 입었지만 면도를 대충 한 흔적이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보자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들어가자. 제가 먼저 말하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판사 앞에 나란히 섰어요. 합의서 내용이 낭독됐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에서 준호의 턱이 굳었어요. 재산 정산 조항에서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고요. 그리고 핵심 조항이 읽혔습니다. 시댁주택 대출 상환금에 대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 준호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최상훈이 미리 말해둔 겁니다.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문구라고, 형식적인 거라고. 준호는 그 말을 믿고 펜을 들었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적는 준호의 손을 봤습니다. 8년 전 혼인신고서에 이름을 쓰던 그 손이었어요. 저도 펜을 들어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준호는 저를 돌아보지도 않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거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끝났어. 응, 다 된 거야. 체린에게 하는 전화였죠. 저는 법원 계단에 서서 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명 완료했습니다. 1분 뒤 답장이 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단계 시작합니다. 이혼이 성립되고 3일째 되는 날, 저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매달 말순 어머니 계좌로 이체하던 130만 원.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예약을 해지했어요. 이체 예약 해지 처리됐습니다. 다른 업무 있으신가요? 은행 직원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면서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제부터 이 대출은 채무자인 오말순과 은행 사이의 문제입니다. 같은 주 미래가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체린이 인스타에 올린 거 봐. 화면에는 가구 매장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 앞에서 포즈를 취한 체린. 560만 원짜리 소파와 380만 원짜리 킹사이즈 침대를 결제했다는 글이 달려 있었어요. 태그는 역시나 새 출발, 드림하우스. 이 여자가 벌써 가구를 사고 있네. 미래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전화해서 벽지색 뭘로 하겠냐고 물었대. 저는 화면을 내려놓고 국물을 떠먹었어요. 제가 3년간 새벽마다 일어나 약을 챙기고 돌아와 잠들던 그 방의 벽지를 뜯어내겠다는 거죠. 숟가락을 드는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주 일요일 밤 오피스텔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됐습니다. 누군가의 약을 챙기지 않아도 되고 혈당을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천장을 바라본 채로. 그게 슬픔인지 해방감인지 저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 후 정확히 2주가 지난 날 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소장 접수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보험금 은닉 정황을 핵심 근거로 넣었고요. 강 변호사가 잠시 멈추었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이미 1회 연체됐습니다. 시어머니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본인이 직접 갚지 않으면 은행이 집을 가져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이혼 확인서와 소장 접수증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제 돈과 제 시간을 정당하게 돌려받는 절차일 뿐입니다. 그날 밤 미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준호네 난리 났대. 시어머니가 은행에서 집 가져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소리 지르고 준호가 최상훈한테 전화했는데 그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나 봐.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에 가서 물 한 잔을 따랐어요. 좁은 오피스텔 부엌이지만 냉장고에 누구의 메모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엌은 오로지 저만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강 변호사에게서 정기적으로 경과 보고가 왔어요. 말순 어머니는 밀린 대출금을 한 푼도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채린에게 쏟아부은 돈, 위자료 지급, 오피스텔 월세까지 남아있는 돈이 없었죠. 모자는 친척들에게 손을 벌렸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고 해요. 정수 삼촌마저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 철물점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서진이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면목이 없다고 했대요. 어느 화요일 오후 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은행이 더 이상 나눠서 갚는 걸 기다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남은 대출금 전액을 한꺼번에 갚으라는 거예요. 못 갚으면 은행이 집을 경매에 넘깁니다. 강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사무실 의자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오피스텔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다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냄비를 보며 멈춰 있었어요. 내가 이긴 건가 아니면 모두가 진 건가. 그 생각이 불현듯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미래가 점심시간에 말했어요. 경매 개시 결정 나왔대. 시댁집에 법원 공문이 갔다더라. 동네에서는 뭐래? 미래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자 아줌마 있잖아. 시어머니랑 제일 친했던. 그 아줌마가 찾아갔대. 무슨 일이냐고. 시어머니가 뭐래? 다 털어놨나 봐. 준호바람, 이혼, 대출 문제까지. 근데 영자 아줌마가 뭘 했는 줄 알아? 미래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그 며느리 서진이한테 잘해줬어야 했다. 약 챙기고 병원 다니고 대출까지 갚아주던 거 동리가 다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대. 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떠먹었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린 쪽에서 일이 터졌어요. 미래가 저녁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진아, 채린이 말순 어머니한테 직접 전화했대. 뭐? 준호랑 크게 싸우고 홧김에 건 것 같은데 아들 잘 키우셨다고 유부남 주제에 돈도 없으면서 자기를 끌어들인 거 아니냐고 쏘아붙였대. 저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말순 어머니, 준호, 채린. 셋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야. 미래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채린이 준호한테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인스타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대. 곧 이혼한다. 큰 집에서 같이 살자. 엄마도 너 마음에 들어한다. 이런 내용. 준호가 뭐래? 매달렸지. 그랬더니 채린이 오피스텔 계약 만료까지 월세 내달라고 요구했대.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조건이었어요. 다음 날 강 변호사에게 채린 건을 보고했습니다. 채린이 준호와의 관계를 스스로 공개하면 우리 측 증거가 더 탄탄해지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핵심은 경매와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채린 거는 후순위로 둡시다. 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덧붙였어요. 다만 한서진 씨, 오피스텔 보안 신경 쓰세요. 채린이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매 감정 평가 결과가 나왔어요. 시댁집 감정가 4억 5천만 원. 강 변호사가 숫자를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서 남은 대출금 약 8천만 원, 연체이자, 경매 비용을 빼고 부당이득 반환해서 인정될 금액까지 빼면요. 강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돌아갈 돈은 거의 없습니다. 집도 돈도 잃는 겁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바라봤어요.
4억 5천만 원짜리 집, 30년을 산 집, 제가 8년간 지탱한 집, 경매 입찰 기일이 잡히기 전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3초를 고민하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진아.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진짜 쓰러질 것 같아. 경매만 막아줘. 부탁이야. 울먹이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경매는 은행이 진행하는 거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체를 멈춘 것뿐이야. 네가 갚으면 경매는 멈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칠 뒤 미래가 마지막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채린이 준호 연락처 차단했대. 오피스텔 짐도 뺐고 시댁집에 넣으려고 주문했던 소파랑 침대도 취소 수수료 물고 반품했대. 그래. 큰 집 안주인 되려던 계획이 가구 한 점 못 들이고 끝난 거지.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으로부터 8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사무실에서 강 변호사의 전화를 받았어요. 낙찰 완료됐습니다. 매각허가 결정도 확정됐고요. 저는 수화기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인도 명령이 나가면 거주자는 퇴거해야 합니다. 끝난 겁니다. 한서진 씨. 전화를 끊고 사무실 복도로 나갔습니다. 창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미래가 뒤따라 나왔어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미래야, 커피 한 잔만 사줘. 제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미래가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리의 기색 같은 건 없었어요. 오래 달려온 사람이 결승선을 넘었을 때 그 탈진한 안도만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인도 명령이 나갔어요. 시댁집에 공문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미래가 전해줬습니다. 말순 어머니가 이 집에서 30년 살았는데 안 나간다고 버티고 있대. 준호는 소파에 앉아서 맥주만 마시고 있다더라. 아무것도 안 해. 준호가 최상훈에게 마지막으로 매달렸다고 해요. 방법이 없느냐고. 최상훈의 대답은 하나였다고 합니다. 매각허가 결정 확정됐어. 되돌릴 수 없어. 퇴거 안 하면 강제 집행 들어가. 미래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최상훈이 처음에 합의서 검토할 때 대출 관련 조항을 가볍게 본 게 치명적이었다고 인정했대. 본인 입으로.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거 기한이 다가오면서 동네 소식이 들려왔어요. 말순 어머니가 이웃들에게 며느리한테 집을 빼앗겼다고 호소하고 다닌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어머니의 기대와 달랐다고 해요. 아들이 바람 피운 걸 감싸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 그 며느리가 8년을 고생했는데 혼수만 챙겨가라고 했다며. 어머니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던 동네 체면. 위기 앞에서 누구 하나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퇴거 기한 마지막 날 미래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수 삼촌이 트럭 하나 빌려서 이사 도왔대. 30년치 살림살이를 준호 차랑 트럭 한 대에 급하게 실었다더라. 이삿짐 업체도 못 불렀나 봐.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읽었어요. 말순 어머니가 빈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안 일어났대. 준호가 부축해서 겨우 차에 태웠고 미래가 이어서 보낸 메시지. 준호가 짐 싸면서 그제야 느꼈을 거야. 네가 그 집에서 정리하고 관리하던 게 얼마나 많았는지. 저는 답장을 치다가 지우고 다시 치다가 지웠어요. 결국 한 줄만 보냈습니다. 고마워, 미래야. 채린도 마지막으로 그 집에 왔다고 해요. 안방에 미리 가져다 놓았던 옷가지와
화장품을 챙기러 온 거였습니다. 말순 어머니가 그걸 보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남의 집 안방에 벌써 짐을 넣어놨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안 겁니다. 체리는 준호에게 마지막으로 쏘아붙이고 돌아섰대요. 약속한 것 중에 지킨 게 하나라도 있어? 그리고 침대 취소 수수료 80만 원을 청구하는 문자를 보낸 뒤 연락처를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체리는 준호의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준호와 말순 어머니는 급히 구한 반지하 월세방으로 갔습니다. 채광도 안 되고 환기도 안 되는 좁은 공간. 당뇨 관리에 최악인 환경이라고 정수 삼촌이 걱정했다는 이야기를 미래가 전해줬어요. 같은 날 저녁, 저는 미래와 오피스텔 근처 분식집에 앉았습니다. 떡볶이를 시켜놓고 미래가 말했어요. 다 끝난 거야. 이제 내 인생 살아. 저는 떡볶이를 한 입 먹다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미래야, 나 8년 동안 나를 위해 쓴 돈이 거의 없어. 여행 한 번 못 갔고 옷도 제대로 사본 적이 없어. 눈이 붉어졌어요. 미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돈으로 네가 원하는 거 사자. 어디 가고 싶어?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어. 좋아. 다음 달에 가자. 내가 비행기 예약할게. 우리는 떡볶이를 다 먹고 옆 카페로 갔어요. 디저트를 시키면서 처음으로 이혼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 배워보고 싶은 것. 저는 오래간만에 웃었어요. 며칠 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 변호사가 사무실로 불렀어요. 이겼습니다. 약 1억 원 반환 판결 나왔어요. 강 변호사가 판결문을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서진 씨가 시어머니의 대출을 대신 갚아온 게 인정됐고 보험금 5천만 원이 있었는데도 서진 씨한테 떠넘긴 건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보험금 은닉 정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서류를 찾아낸 게 승부를 갈랐어요. 저는 판결문을 받아들며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말순 어머니 의료보험 서류를 찾다가 그 봉투를 발견한 날, 보관함 앞에서 떨리던 손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오피스텔 발코니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시댁 거실에 갈라진 벽지를 보던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어요. 분노도 슬픔도 통쾌함도 아닌 감각이 가슴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지켰다. 그 묵직한 안도를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판결이 확정되고 2달이 흐른 봄이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금 위자료 그리고 8년간 거의 써보지 못하고 모아둔 비상금. 저는 그 돈을 합쳐 회사에서 2정거장 거리의 소형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었어요. 이사 당일 현관문 옆에 문패를 달았습니다. 한서진. 석자를 손끝으로 짚어봤어요. 결혼 후 8년간 단 한 번도 제 이름만으로 존재한 공간이 없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한서진. 그 석자가 손끝에 묵직하게 남았어요. 집들이 날 미래가 화분과 와인을 들고 왔습니다. 아직 가구도 없는 거실 바닥에 나란히 앉아 종이컵으로 건배했어요. 야, 1년 전 네가 회사 식당에서 준호 사진 보고 얼굴 하얗게 됐던 거 기억나? 미래가 와인을 따르며 웃었습니다. 기억하지? 네가 핸드폰 들이밀었잖아. 그때 내 손 떨리던 거 내가 다 봤거든. 미래가 종이컵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근데 지금 봐. 여기가 어디야? 네 집이야, 한서진. 저는 웃다가 울었어요. 미래도 따라 울었습니다. 빈 거실 바닥에 앉아 종이컵을 부딪히며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이 장면이 이세 집의 첫 번째 기억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하반기 인사가 발표됐어요. 제 이름 옆에 대리 승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부장이 복도에서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한서진 씨, 올해 유독 단단해졌어. 뭔가 달라진 거 있어?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매일 밤 법률 서류와 씨름하면서도 낮에는 업무를 놓지 않았던 1년. 그걸 아는 건 저와 미래뿐이었습니다. 준호의 근황은 미래가 간간히 전해줬어요. 반지하에서 말순 어머니와 살고 있고 회사에서 실적 하락으로 부서를 옮겼대요. 전 직장 동료가 혼자 치킨집에서 맥주 마시는 준호를 봤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준호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서진아, 미안하다. 네가 새벽마다 엄마 약 챙기던 거 이제야 생각난다. 내가 정말 못난 놈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이 사과가 진심이든 후회든 지금의 제게는 아무런 의미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답장 입력창에 커서를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했어요. 결국 4글자만 보냈습니다. 잘 살아. 진심으로. 그리고 준호의 번호를 삭제했어요. 그건 용서도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으로 인해 감정의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마침표였어요. 며칠 후 정수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누나가 반지하 습기 때문에 당뇨가 많이 나빠져서 입원했다. 삼촌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저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3년간 새벽마다 약을 챙기던 손이 기억하는 게 있었어요. 증오가 아니라 습관처럼 배어든 돌봄이었습니다. 삼촌, 제가 계좌로 보낼게요. 어머니 병원비 보태세요. 서진아,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삼촌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고맙다. 그 한마디만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복수국의 결말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모순을 굳이 해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린의 소식은 미래가 우연히 전해줬어요. 야, 채린이 또 다른 남자랑 해외 리조트에서 사진 올렸더라. 미래가 핸드폰을 보여줬는데 저는 1초 보고 돌렸습니다. 관심 없어. 그 이름이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그냥 제 이야기에서 퇴장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의 첫 일요일 아침. 알람 없이 눈을 떴어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누구의 약도 챙기지 않아도 되는 부엌. 나만을 위한 커피. 창문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이 평범한 아침이 8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커피의 쓴맛보다 그 사실이 더 선명하게 혀에 남았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았어요. 미래가 선물한 화분에서 새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현관옆 문패에 한서진 석자를 떠올렸어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온전히 저 자신을 가리키는 이름. 1년간 싸워서 도착한 자리였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빈 잔을 싱크대에 놓았어요.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미래와 약속이 있고 내일은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가 시작돼요. 그 모든 내일이 비로소 제 것이었습니다. 서진 씨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약을 챙기고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묵묵히 감당하면서도 한마디 불평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돌아온 건 뭐였습니까? 혼수만 챙겨서 나가라는 말 한마디였죠. 참 사람 마음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요, 서진 씨가 끝까지 지킨 건 돈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사람의 값어치, 내가 쏟은 시간의 무게, 그걸 스스로 증명해낸 거예요.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한서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서는 것. 그게 이 사연의 진짜 결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참고 또 참았던 시간이 있으셨나요?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게 미덕인 세상이니까요.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